다음 토론자로 참석하신 서보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독일 마나임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서보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토론자로서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 전 법제처 법령해석위원을 역임하신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함택동 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졸업하시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업소송연구회 연구위원을 하시고 현재 한국세무사의 연구원으로 계신 함택동 연구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은 약 한 15분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우선 서보국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국 교수입니다. 김상겸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헌법적인 어떤 논쟁과 독일 이야기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토론문에는 조금 발표문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 식대로 어떤 쟁점을 주로 설명하셨는지. 플랫폼 사업자 전문 자격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 형태를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게 발표문에 아마 요지로 생각이 되고,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로톡이나 변호사 시장에 관한 부분과 조금 거기서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비춰 본다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형태가 그렇게 규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이제 약간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라는 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시장을 잠식을 하느냐의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전문 자격사 제도가 가지는 그 기존의 문제점이 있죠. 그 브로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이상한 정보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더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그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다 피해가는 거죠. 지금 로톡도 피해가고 있고, 이 3.3도 과연 피해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1단계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한 20년 전에 그 iwedding.com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중국 시장도 진출하고 있고, 그 논현동 사거리인가요? 차병원 사거리 그쪽에 뒤에 이제 본사가 있던데, 결혼과 혼수 시장을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자가, 소비자가 각 개별 사업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거래를 했어야 되는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모아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죠.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업자를 다 선정해서 항상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을 하는지, 100만 원대 상품과 200만 원 상품은 다 다른 거고 적정한 가격이라는 걸 딱 보여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별로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신고를 받고 하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혼수시장 개별 사업체로서는 이제 정직하게 하면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한테 자꾸 종속이 돼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서 지금 혼수시장이 약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가지가 되면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가 쫓아내 버리는 거죠. 자기 관리 업체에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훨씬 높아졌고 새로운 사업 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수시장은 하여튼 개별 사업자니까 무슨 협회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항의하기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해 버렸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공익하고 상관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전문 자격사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만 높아지고 새로운 사업 형태가 인정이 되는 거였고, 근데 새로 등장한 게 이제 로톡이었고, 변호사 시장에 대해서 이거를 시장 지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승소율이나 석방률이었거든요. 이제 그건 헌재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이 광고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광고를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광고를 내면 그게 허위 광고나 뭐 이상한 정보가 좀 들어가 부풀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건 광고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개인 광고 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광고주가. 판을 깔아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판을 깔아준 이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자기가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교란을 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약화된 형태가 뉴스의 포털 사업자, 다음이나 네이버의 그 뉴스의 순위 같은 거죠. 순위나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그 순위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검색을 하면 이제 1순위, 2순위를 뜨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클릭을 많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3.3이 이제 그렇게까지 시장 지배가 되느냐라는 기준을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환급 서비스를 정보를 자기가 입력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1차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만일 프로그램화 한다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이제 한번 입력할 때마다 뭐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팔 때, 그게 이제 과연 그게 세무 대리이냐, 사업자한테 이 접속을 해서 한번 돈을 내고 본인의 개인 세무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지 계산해 준다. 그리고 표가 나오니까 요대로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 항목을 해서 뭐 이렇게 쭉 자동화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그게 그거하고 같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조금 비슷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3.3% 원천징수에 대한 그 정보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세계 세무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틀린 걸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건 자동화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고 정확한 자격사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해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본인이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사도 안 지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좀 어렵고 뭔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 직접 자격사한테 가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왜 명확한 정보만 있으면 집어넣어 보고 어떤 항목인지 확인해서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도 따져본다면 만일 민사소송 소장 작성을 자기 개인 정보를 이제 계속 넣는 거죠. 거주지를 넣고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인지 선택하라고 돼 있고, 뭐 금전 소비 대차인지 뭔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 본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까? 뭐 채무자 누구입니까? 쭉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게 이제 소장이 나왔다. 이렇게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고 누구, 뭐 피고 누구 해가지고 쭉 주소가 나와가지고 뭐 위 원고는 뭐 위에 대해서 뭐 원합니다. 뭐 청구 취지, 청구원이 쭉 나오는 걸 나오면 그게 과연 이제 그대로 냈을 때 법원에서 접수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형식이 안 맞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 각하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판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 개인정보 입력한 방식으로 세무대리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가 맞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들고. 근데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잘 못 보는 사이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사업자가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장 업무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봤을 때 자동으로 특정 업체의 세무 대리인이 바뀌어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게 분명히 앱에도 설명이 돼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알선 행위가 아니냐는 조금 논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그 고객들로부터는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게 협력업체로 나와 있으면서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선의 혐의도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거는 조금 더 그 비용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업 표시라는 것만으로는 과연 알선 행위가 아닌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로톡 같은 경우는 광고 수수료를 갖고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명이 이제 참여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3.3은 이제 2개 업체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연 이제 헌법적으로 이 전문자격사 제도나 특히 세무사 시장과 관련한 부분이 헌법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보호해야 될 만한 시장인지에 대해서 정당화의 근거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뭐 금산 분리 같은 경우가 있죠. 금산 분리는 이제 산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서 거대한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 남용을 할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문자격사 시장이라는 것이 과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영역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앱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규모죠. 소규모 솔로 기업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로톡이나 강남원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중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규제를 하기 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조금 참여한다면 바로 항의를 할 수 있는데 보호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이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조금 새로운 현상은 결국은 행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실 내용에 보면 규제 법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죠. 몇 년째 논의 중이고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약간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시장끼리의 싸움이 살짝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율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과기부에서 논의하는 흐름은 7월달, 8월달, 9월달은 지금 자율 규제로 계속 지금 쟁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자율 규제로 가면 결국 규제된 자율 규제로 갈 텐데 정부에서는 그 자율 규제 협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전문 자격사라는 제도로 오게 되면 이것이 과연 법조 직역, 유사 직역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협회가 될 것인지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게 다 합해질 것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분리가 될 것인지 처음에는 과기부에서 다 통합해서 뭔가 관리가 될 건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 건지 협회라는 거는 이제 그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표 이제 그 관련된 사람이 들어와서 규제위원회가 꾸려지게 되고 민간 위원회인 거죠. 자기들끼리 위원회가 되는 거죠. 변호사회나 세무사회처럼.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협회가 되죠. 협회가 되고 그 구성에 대한 절차를 정부가 좀 관여할 뿐이지 그 안에서 결정되는 거는 이제 어떤 시까지 결정 못한다 한다 그다음에 이 신청까지 받아서 결정할 것인지는 안에 내부적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 규제 협회가 만들어질 때 과연 세무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세무만 따로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세무사회에서 그
자율 규제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고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본다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보극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현숙 혁신법제 사업본부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에 대해서 김상정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게 돼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직 플랫폼의 일종으로서의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근의 현황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현황을 국내외적으로 비교하여 잘 설명해 주셨고, 세무분야 플랫폼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직업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쟁점으로 제시해 주신 것은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에 관한 사항,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와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및 광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서는 교수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에 이어서 전문 자격제도의 하나인 세무사 제도와 유사한 전문 자격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더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논의에 앞서서 국가 자격제도가 갖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서의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업역을 통해서 제공되는 전문 자격 제도를 유지해온 각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무사 제도의 경우에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세무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 제도 중에서 특히 국가 전문 자격 제도의 경우는 각각의 개별 법률을 두고 자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전문 자격제도와 관련한 직무에 대해서도 알선 소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사나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특정한 전문적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 영업의 업무 개시 요건을 법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하여야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알선 소개 금지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사법 2조에 2에서 이런 세무대리인의 소개 알선 금지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전문 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뒷장은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던 이제 자격제도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도록 그냥 참고 삼아 제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개별적으로 뭐 이런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뭐 진입 규제를 두고 있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보고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전문직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직영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직 플랫폼의 증대가 세무 분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변호사 분야 플랫폼이나 의료 분야 플랫폼 등 다양한 전문직 분야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최근 변호사 광고 플랫폼 관련 사례 등 전문직 플랫폼 등장 이후 직영 내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고, 이 소개 어플인 로톡이 로톡으로 인한 서비스 분쟁이 업계의 고소 고발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 직역의 문제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적이고 영리에 기반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로 인한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문 직역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제도를 두고 있고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전문 자격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전문 자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한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라는 차원에도 일부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의 관점에서 전문지 플랫폼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리 플랫폼이 업역을 독점하게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장점을 앞세워서 시작합니다. 그런 출발과는 달리 이후에는 경제 권력화하면서 독점 기업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배달업이라든지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을 시작으로 해서 유통, 금융산업까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용자가 판매자와 만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출발 당시의 생각이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택시가 가맹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서 승객 몰아주기 의심을 받은 일이라든지 충성 고객에게 더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직원 리뷰를 통해 평점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쿠팡의 사례 등에서 독과점의 폐해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술혁신이라는 강력한 언어에 기대서 기존의 법규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지 플랫폼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지 플랫폼이 영리 플랫폼으로 출발해서 향후 독과점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영리 플랫폼의 독점적 시장 지배하에서 적절한 선택권 없이 가격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 플랫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 운영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고형으로 구성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소비자와 전문 자격자의 매칭을 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담보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리 플랫폼이 과연 이런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지 플랫폼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좀 명확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전문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 세무 전문 플랫폼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 플랫폼의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기사를 일부 인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신고가 된 사례들이 있고요. 또 아까 서보국 교수님께서 토론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사례들도 지금 세무대리인, 기존에 선임되어 있던 세무대리인이 해임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임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플랫폼에 가입할 때 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명확한 방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향후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지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문지 플랫폼은 우리 전문 자격 제도 관련상 관련 법률상에 포섭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포섭이 되지 않는가, 포섭이 된다면 어떤 규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문지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문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문지 플랫폼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리 기반 사적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8월 10일에 국회에서 있었던 전문지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그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소개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에서 제시되었던 주된 결론의 하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전문직 플랫폼의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세무 분야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함택동 연구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의 한택동 연구원입니다. 교수님과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과 이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해서 저는 이번 3.3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이 어떻게 그 세무사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한번 달아보고자 오늘은 그런 쪽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변호사나 의사, 중개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교수님 김상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개 광고 이제 업무를 소개 알선하는 쪽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3.3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환급 신청을 해준다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세무 대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있어서 이 변호사나 의사와 이제 세무사 관련 플랫폼은 좀 결이 다르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김상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3.3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3은 2021년 3월 달에 이제 고발이 되었는데요. 무자격 세무대리 위반과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 광고 위반, 세무대리 소개 알선 금지 위반, 세무사 명의대여,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고 경찰에서는 올해 지난 8월 16일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경찰은 앞선 이제 로톡 관련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의사 관련된 플랫폼인 강남언니에 대한 판결 그리고 다른 전문 자격사의 무자격 업무 수행이라든가 명의대여 관련 판결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불송치 결정을 보면서 경찰이 과연 지금까지 나왔던 뭐 로톡 불기소 처분이라든가 뭐 강남언니 판결, 다른 자격사의 그 무자격 업무 수행 관련 판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했는지는 좀 많이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은 세금 환급을 받아준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에게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세금 환급 신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선 토론자들과 발표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무 대리를 하는 것은 이제 세무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 같은 세무 대리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세무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무 대리인만 할 수 있는 환급 신청을 3.3은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자기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3은 고발된 이후에 좀 법적인 불이익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하고 그동안 많이 준비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이용 약관인데요. 3.3이 고발될 당시만 해도 그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3.3이 스스로 자기들이 세무 대리를 하는 것으로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발 이후에는 약관을 개정해서 거기에 파트너 세무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 신청 같은 세무 관련 업무는 파트너 세무사가 수행한다라고 고발 이후에 약관을 개정해서 이렇게 파트너 세무사가 환급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홈페이지 살펴보면 고발 당시에 이제 3.3 자기들이 직접 업무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용 약관은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이제 고발된 이후에 파트너 세무사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는 약관만 현재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은 그 세무대리 소개 알선이 입법되는 이제 상황에서 그 세무대리 소개 알선 플랫폼이 세무대리 소개 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규정이 입법이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여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의문점은 이게 3.3 광고나 홈페이지를 보면 3.3은 누구를 소개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환급 신청 받아준다고 하는 거죠. 아까 뒤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광고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자기네들은 세무사를 소개 알선하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세금 환급 받으면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은 로톡이나 강남원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신과 이제 로톡이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어 있었지만 로톡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거기와 동일한 사업 방식은 아니지만 거기에 좀 편승해서 좀 묻어가자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법무부에서 광고형이라고 하는 플랫폼, 즉 이제 광고 공간만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또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또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톡 같은 플랫폼 이슈와 자기네들이 연관해서 편승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네들이 세무대리 한다라고 환급 신청을 해준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그 3.3의 이제 무자격 세무대리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해서 검토인데요. 여기 보시면 5월 환급 시작하기라고 해서 올해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에 이제 광고를 한 3.3 화면입니다. 그래서 1,000만의 환급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 1,000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트너 세무사한테 이제 자기가 환급 신청은 파트너 세무사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파트너 세무사가 예를 들어 뭐 100명이 있다라고 치면 파트너 세무사 한 명당 고객 10만 명입니다. 이게 여기 뭐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건 생각을 해본 거고요. 4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3하고 경찰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셀프 환급 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한 것이고 3.3 서비스의 세무상담 및 신고 등은 파트너 세무사가 직접 처리했다. 그리고 저희 아까도 앞서서 두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그 서비스 이용 시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인으로 자동 지정이 됩니다. 이 파트너 세무사가 심지어 세무대리인이 있는 이용자는 세무대리인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입니다. 이때는 소개알선 규정이 이제 시행될 때인데요. 이후 3.3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의 세무대리는 파트너 세무사 갑인 세무법인에서 모두 처리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더라고요. 자, 근데 아까 뭐 앞서서 파트너 세무사 한 명당 이제 10만 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최근에 난 그 무자격 세무대리 판례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무자격자가 1,000여 명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게 세무대리인 2명인가 3명 정도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1,000여 명의 그 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무자격 세무대리로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자격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 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1000건을 이제 세무대리인 이름으로 무자격자가 이제 세무대리를 한 건데요. 1000건에 대해서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무자격 세무대리가 됐는데 이렇게 뭐 1000만 건 하고 여기서 아무리 뭐 일부분이라 해도 0.1%만 해도 10,000건인데요. 이 10,000건을 특정한 뭐 파트너 세무사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셀프 환급 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환급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자, 고객이 주도적으로 신청했는데, 고객이 주도적으로 신청했는데 왜 환급 조회 신청만 해도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세무대리를 하면 굳이 대리인이 지정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국세청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이 지정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대리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했을 때 세무사법 무자격 세무대리가 된다는 판례 내용처럼 이 부분도 그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1년 11월 23일 이후 3.3 서비스의 세무대리는 파트너 세무사 갑 세무법인에서 모두 처리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만 건의 0.1%도 만건입니다. 이 한 곳에 3.3 세무대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건지, 경찰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봤는지, 다른 자격사의 판례, 뭐 무자격 업무 수행 관련된 판례를 보면서 이렇게 세무사 2020년 최근에 난 거죠. 2년 전인데 1000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도 무자격 세무대리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외형상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는데, 어떻게 1000만 건을 환급 신청을 한다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조사가 어떻게 됐길래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는지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96년도 판례인데요. 명의대여와 이제 무자격 세무대리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무자격 세무대리에 가담한 세무사는 이제 무자격 세무대리의 공동정보험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명날인을 했기 때문에 명의대여 위반죄는 성립이 되고요. 자, 무자격 세무대리는 여기 내용 살펴보시면 독자적으로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업무로 기장을 대행하고 그 장부에 기하여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까지 마친 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을 가지고 가서 그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면 비록 기명날인한 세무사가 그 사건을 자기 수임으로 사건부에 기재하고 세무조정계산서 형식적인 점을 검토한 후 기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3의 경우에는 그 세무대리인이 자동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사람이 뭐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만을 빌어 세무조정계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자격 세무대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개할선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톡은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3.3은 이제 뭐 세무사를 이용자가 소개시켜 준다는 광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약관만으로 봤을 때는 중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 약관입니다. 용어의 정의 파트너 세무사라 함은 회원이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를 말한다라고 하고, 서비스의 내용 보면 신고는 파트너 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용료 제8조 이용료를 보면 이용료 중 신고 수수료는 해당 파트너 사무사에게 전액 기속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광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는 천만이 아니라 이제 환급 서비스입니다. 환급. 3.3 및 경찰 인정 사실에 보면 2021년 11월 23일 이전에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고객을 연결받았을 때 이용료를 3.3 운영사와 분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11월 23일 이후에는 환급 신청 서비스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파트너 세무사 갑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천만의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영리 기업이 이게 전액을 파트너 세무사에게 지급하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먼저 내고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했는데요. 경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법이나 다른 전문 자격사의 판결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법 34조 소개알선에 관련된 2002년 판례입니다. 여기 제 90조에 보면 현재 109조이고요. 자, 알선이라는 내용을 보면 알선이라 함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 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밑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도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인데요. 이것은 로톡 관련된 헌재 결정입니다. 최근 로톡과 관련해서 그 5월달에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법 109조에 관한 이제 헌재의 의견인데, 자, 109조 제1호 후단은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고 법률 상담이나 법률 사무 취급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과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 사무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가 모두 금지되며, 위 각 조항의 위반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위와 같은 변호사법 규정들은 여러 헌법재판소 선례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서 이제 3.3과 3.3은 자신들도 로톡 관련된 사안과 좀 편승하기 위해서 그 세무사법 2조 2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도 뭐 위헌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무사법이 이제 변호사법에 있는 규정을 세무사법에는 그 당시에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법에 규정을 한 건데, 만약에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면 당연히 세무사법도 위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헌재 결정을 보면
소개할선과 관련된 변호사법 규정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세무사법에 들어와 있는 세무대리 소개할선 금지 규정 2조 2는 합헌으로 보여지고요. 그 영업이나 기업의 자유, 즉 영업권이나 기업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토론자분들과 이제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 중간에서 납세자한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국가에서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또 돕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공성과 또 공익성이 중요하고요. 또 납세자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또 독립성도 매우 중요한 자격사이고 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일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겠죠. 전문성을 검증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문성을 검증받은 이후에도 실무 교육을 6개월이나 받고 있습니다. 6개월을 받아서 실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또 세무사를 등록해서 세무사로 업무를 하게 되면 비밀엄수 의무라든가 성실 의무, 탈세 상당 금지 의무, 명의대여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등의 많은 의무를 또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사의 업무를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해서 업무를 하고 또 세무사에게 많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 검증 없는 자에 의한 부실 세무대리와 그 납세자의 국민의 납세 의무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무대리 플랫폼은 상인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검증받지도 않았고요. 세무사법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납세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요. 따라서 물론 지금 광고형이라든가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법망을 좀 교묘히 피해 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공공성과 공익성도 없고 전문성도 검증받지 않은 플랫폼이 세무대리 하는 것은 조금 제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제 발표를 하신 김삼겸 교수님, 다음 토론을 진행하신 서복욱 교수님, 또한 차현숙 본부장님은 플랫폼 사업제에 대한 법률적, 헌법적인 연구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과연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본회 연구원이신 함택동 연구원님은 3.3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타 자격사와의 그 형평 문제, 즉 전문 자격사들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활개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약 한 15분 동안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자유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복 교수님이 토론문에 잠깐 써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톡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지급의 자유 영역에서 지급 활동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자기 광고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한변협에서 그 성명서를 제가 그 변협 그 신문을 보니까 한두 가지 빼놓고는 다 변협의 입장을 헌재가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법률 분야나 세무 분야 또는 뭐 다른 분야,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술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 관련해서 치료 행위라든지 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문제는 여기 우리 그 서부 교수님 그 토론문에 강남 언니 같은 경우에 강남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로톡이라든지 3.3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피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무자격자에 의해서 플랫폼이 운영될 때가 이제 위법의 논란이 가장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자격자가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 자격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그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서복 교수님 토론 말미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자율 규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걸 규율하려면 결국은 이제 일반 분야 같은 경우 경제 분야에서 플랫폼은 이제 경쟁법 적용해서 이게 독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그 기업에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이 경쟁법상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결국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도한 걸 넘어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정보통신 분야를 장악해가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했을 때 이제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이 전문 자격사 자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3.4 같은 경우에 이제 무자격자에 의해서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 제가 들어보니까 피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알선 행위가 되려면 이제 무자격자가 이제 중개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뭐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플랫폼 운영하더라도 단순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일종의 광고만 그냥 대행해주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 좀 그 세무사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뭐 그 아주 세부적인 것을 경찰 수도 수사기관이니까 엄중하게 그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서구 교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알선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자동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세무사에게 연결이 돼 버리면 본인의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소비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의 일종의 알선 형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미 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바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선에 비슷한 유형이 된다면 그건 뭐 세무사법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전문 자격사 제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자격기본법을 2000년대 오면서 만들면서 거기에 보면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 재산, 뭐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자격을 하는데 특히 국가 자격 중에서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게 그 미치는 그 직업 활동에 미치는 범위가 그 국가 경제라든지 국민의 어떤 권리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재산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격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격사에서 일단은 사실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자격제도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게 결국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이 추상적 규범이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법도 우리가 세무사 자격 부여하는 것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점점 축소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해간 것처럼 사회적 요구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그 권리 보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정당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무 분야에서 플랫폼 문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 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